네, 안녕하세요. 후지 다케시입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안 보여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좀 쑥스럽긴 한데요. 어쨌거나 제 성우 데뷔작인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 이렇게 몰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영화는 보셨을 거고 그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는 존재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설명이 있었을 텐데요. 질문은 채팅창 통해서 저한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든 질문을 해주시면 그건 바로바로 저한테 전달을 됩니다. 일단은 강연을 한 다음에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뭐 중간중간에 혹시 급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다거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그때 중단을 시키셔도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동아시아, 반일, 무장, 그리고 전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문제적이죠. 각각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보는 그 작업 자체가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내일이면 내일 8월 30일이죠.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 사건부터 46년이 되는 날인데, 근데 일단은 그 전날이 오늘 8월 29일이라는 게 어떤 날인지 그것을 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딱 110년 전, 그러니까 1910년이죠. 그때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제국의 멸망, 그러니까 식민지로 떨어진 것인데 이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는 게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라는 문제. 대한제국에는 대한국 국제라는 말하자면 헌법 비스무리한 거, 헌법보다 훨씬 단순한 것이긴 했지만 그런 게 1899년에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환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환제는 식민이 침해할 수 없는 대환제 무한한 군권이라는 것을 지닌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제국의 멸망이라는 것은 이러한 군권, 그러니까 군주의 권한, 그것이 소멸된 날이기도 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917년 그때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일단은 중심이 된 것은 신해혁명부터 참여를 했던 신규식이라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소왕이 초를 잡고 그리고 신재호 같은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대동단결선언의 그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 8월 29일이라는 게 어떤 날인지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조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모명-영의관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오인의리라는 것이죠. 오인돈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기간의 순간도 전식이 무함이라. 오인돈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비재권 소멸의 시가 즉 민권 발생의 시요. 구한 제정의 일일은 즉 신한 최초의 일일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삼보라는 것은 연도, 인민, 정치. 그러니까 흔히 국가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국도, 인민, 주권. 그 세 가지랑 비슷한 말인데요. 융임한제라는 것은 그 마지막 한제, 마지막 왕이 어떤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순종의 그 삼보를 포기했다라는 것이 이 대한제국 멸망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그날은 우리가 그 삼보를 바로 계승한 날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권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군권이죠. 이것이 소멸했을 때, 그때 바로 민권이 발생했다. 그래서 옛 한국의 마지막 날은 새 한국의 최초의 하루다. 라는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10년 전에 8월 29일은 이제는 군권이나 제권이라는 것이 소멸하고 새로운 주권자로서의 민이 등장하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주가 중심에 있는 그런 국가에서 벗어나서 민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110년 전에 오늘은 그런 의미를 가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뭐 군민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이 민자 들어가는 말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민이라는 건 뭐 한자어인데요. 원래 민이라는 한자는 이 상형 문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건 눈 모양이죠. 이건 원래는 군제를 따르지 않는 이들의 눈을 바늘로 찔러서 시력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복종하게 만든 것을 현상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민이라는 것은 지배자의 폭력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를 뜻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해서 지배를 받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는데요. 결국에는 이 민자에는 힘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민이라는 것은 실제라기보다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배자가 있고 그 지배자에 저항하는 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폭력 없이는 결코 그 지배자를 따르지 않는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 군민이라든가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규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군주나 그런 지배자들이 만들어내는 틀인 것이고, 사실 민 자체는 그러한 틀에 갇히지 않는 그러한 존재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민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지배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역사서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대동단결 선언은 이런 식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 대한제국이 멸망했을 때 그것을 슬퍼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이들이었을까? 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은 춘정공 인형왕입니다. 그 예전에는 찬덕궁 앞에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지금은 조계사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1905년 11월에 일사조약 체결에 반대를 해서 자결을 했죠. 그래서 춘정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잘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그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런데 생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동학농민전쟁 때 그 체포당한 정본준이 치조를 받는데, 그때 그 신문기록, 그 공초라고 하는데 그거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그때 정본준은 탐강오리로 이 민영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탐강오리 소리를 듣는 사람이 국가의 멸망을 슬퍼하는 거죠. 또 일제 지배가 확대되어 갈 때 수많은 의병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병자들 중에는 사실은 동학농민전쟁 때는 농민군을 토벌하는 쪽이었던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럴 리는 없는 것이죠. 과연 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1910년 8월 29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날이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민영환의 자결이라든가, 아니면 모두는 아닙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농민군 토벌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맞성 일제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관점은 사실은 동아시아 반일무제한 정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키워드 중 하나, 동아시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아시아 반일무제한 정선 늑대부대에서 만든 하라하라 토케이라는 팜플렛에 실린 글귀인데요. 거기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36년에 걸친 조선 침략, 식민 지배를 비롯해 대만, 중국 대륙, 동남아 등도 침략 지배했으며 국내 식민지로서 아이누모시리, 이거 홋카이도를 말합니다. 오키나와를 동합수해왔다. 우리는 그 일본 제국주의자의 후손이며 패전 후 시작된 일제 신식민주의 침략 지배를 허용 묵인하며 옛 일본 제국주의자의 관료군, 자본가 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한 제국주의 봉국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모든 문제는 이 인식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그들이 말하는 동아시아라는 게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하라하라 토케이는 1974년에 나왔는데 그 일원은 3월 1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이들이 한국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동아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60년대 이후부터 신자파 조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구자파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일본 공산당을 비판하고 새로운 좌파로 등장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적군파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신자파 조직들 아주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문제의식 속에는 사실은 동아시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혁명뿐만이 아니라 세계 혁명까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식특이라는 것은 제국주의라는 것을 보편적인 자본에 응도한 결과, 아주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일본에서는 어땠느냐라는 식으로 따진다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고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쟁 같은 걸 할 때도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이것은 어떨까? 이것은 이러한 막스 이해 아니면 레닝 이해라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수준에서 논의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일본이라는 것도 하나의 제국주의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보편으로서 존재하는 제국주의라는 거, 그런 것들의 하나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라는 특수한 존재 자체를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제국주의 일반을 연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략 목표 같은 것도 설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동아시아라는 문제의식은 생겨날 수가 없었죠. 근데 그것과 달리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이들은 일제가 지배한 역사, 실제로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동아신질서 같은 것을 주장을 했고, 또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것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렀었죠. 그것을 일겨 쓴 대동아 공영권 같은 것을 주장하는 등 동아, 대동아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제의 지배 침략 이런 것과 결부된 그러한 지역으로 동아시아는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본가 대 프롤레타리아라는 식의 추상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들이 놓인 위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초를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동아시아라는 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개념인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럼 어디까지가 동아시아냐?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는 질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제가 지배했고 그리고 그것에 저항한 이들이 살았던 지역 그것이 동아시아.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감히 이것이 가장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이 내건 반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또 이것도 하라하라 토케이도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누 인민, 오키나와 인민, 조선 인민, 대만 인민의 반일 투쟁에 허응하여 그들의 투쟁에 합리하기 위해 반일제, 무제한 투쟁을 집요하게 전개하는 일대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제를 타도할 주체를 기본적으로 일본 바깥에서 결국에는 그것이 동아시아가 될 텐데요. 거기서 찾고 자기들은 그것의 주체라기보다는 거기에 합류하는 그런 존재. 물론 합류한다고 해서 그건 그냥 지원자에 불과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주체가 되는 것이긴 한데 자기들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반일제 투쟁이라는 것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 동참하게 된다. 라는 것을 그들은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제타도라는 말은 일본혁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일본혁명 같은 것을 한다면 그 주체는 일본 인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많은 일본 좌파들, 신좌파들은 이 일본혁명을 추구했었죠. 그리고 그것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일제타도라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전선은 일제타도라는 것은 일본인이 주체가 되는 일본혁명과는 다른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을 합니다. 일제 봉국에서의 노동자의 투쟁, 즉 임금 인상, 대우 개선 요구 등 식민지 인민으로부터의 더 강한 수탈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일제를 강화, 보완하는 반혁명 노동운동입니다. 일제 봉국의 노동자 시민은 식민지 인민과 일산적으로 끊임없이 적대하는 제국주의자, 침략자다. 그러니까 보통 일본 혁명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어떤 좌파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며 일본의 노동계급이 일본 혁명의 주체라고 설정을 하죠. 그렇지만 이들은 일제 봉국에서의 노동자의 투쟁이라는 것, 물론 그것은 임금의 인상이라든가 대우 개선 같은 그러한 소위 말하는 견제 투쟁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식민지에 대한 수탈을 강화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반혁명적이고 그들은 바로 제국주의자에 불과하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좌파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반일 사상이 형성되는 데에는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7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1970년에 7월 7일 7.7 노부교 33주년 그 중일전쟁이 시작됐을 때 노부교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 사건의 33주년 일제 아시아 재침략 저지 인민 대집회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래 주최자로 참여했던 조직이 화교 청년투쟁위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 그대로 화교들, 제 중국인들이죠. 그 화교 청년들이 만든 조직이었는데 근데 이들이 이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서 일본 신작파들 역시 일본인이고 그리고 피어간 민족, 자기들 같은 화교, 그리고 제일조선인들 그러한 일본 내부에 더 있는 피어간 민족들에 대해서 자각적이지 않는 한은 결국에는 아무리 좌파라고 해도 아무리 일제 타도를 외쳐도 결국에는 오갑자 라는 식으로 아주 톤연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사실 여러 신자파 조직들이 자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각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 타도나 일본 혁명을 위해서 제일 중국인들이라든가 제일 조선인들의 운동을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용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러한 일제 봉국인으로서의 자각을 또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혈체, 그러니까 피해 국제, 그렇죠? 그것이 있다. 그것을 갚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 바로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바로 1970년에 당시 호세 대학을 다녔던 다이도지 마사시와 아라이 마리코 이때쯤에 학교를 접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월 7일에 이것이 발표된 그 직후인 8월부터는 어떤 연구 모임을 꾸리는데요. 근데 거기서는 주로는 일본의 조선 침략사 같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도 아라이 마리코 상이 이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반일 사상이라는 것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이렇게 늑대 모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은 어떤 활동을 했느냐. 먼저 한 것은 1971년 12월 다이도지를 비롯한 사람들이 아타미 이거 여기는 온천이 있고 그 바닷가인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거기에는 흥화 가능상 거기에 있던 흥화 가능상이라는 것과 순국 7사비라는 것을 폭파했습니다. 이거 지금도 있는데요. 순국 7사비라는 게 이것인데 여기
깨진 흔적이 보이죠. 이때 이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조각난 것을 다시 붙인 것입니다. 근데 이 흥화 가능상은 사실은 크게는 손상을 입히지 못했는데 이 흥화 가능상은 난징 대학살 당시에 일본군 지휘관이었고 또 대아시아주의자였던 마츠이 이와네라는 사람이 중일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한다고 1940년에 만든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숭룩742라는 것은 마츠이를 포함해서 동경재판에서 내 결과로 처형된 애급 전범 등 7명을 기리는 비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마츠이 이와네가 있고 여기에는 토조 히데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리는 이런 비속, 이것을 폭파한 거죠. 여기에는 과거의 침략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없는 그런 이들의 감성, 그런 감성의 표현이죠. 바로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폭파하는, 파괴하는 것부터 그들의 본격적인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과의 연대입니다. 이제는 1972년 4월입니다. 이때 나이로지를 비롯한 사람들이 요코하마의 소지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는 납골당을 폭파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러 갔을 때 좀 문제가 생겨서 4월에 실행되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원래는 3월의 1일에 맞춰서 이 폭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 하려고 했을까? 사실은 이 납골당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식민지 조선에서 살다 죽은 일본인들이었어요. 그들 5.여구를 모신 것이 이 납골당이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건 원래는 한국에 이런 것이 한때 있었습니다. 1970년에 서울시가 단시 돈으로 1,200만 원. 현재로 치면 대강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돈을 들여서 벽제, 그 고향 쪽에 있는 그 벽제죠. 지금도 그런 콘돔 묘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위령탑을 세웠습니다. 3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지역 청년들이 파괴를 하고, 근데 뭐 쉽게 파괴되진 않아요. 이런 규모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강복군 출신들도 이에 항의를 하고 이 위령탑의 파형식 같은 것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고발하고 그런 일도 벌어졌었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철거하고 이 여기에 들어있던 사람들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이 소지사라는 데 납골당을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식민자였던 거잖아요. 이 일본인들은. 그런 식민자를 모시는 그 납골당, 그것을 파괴함으로써 그것에 계속 항의했던 한국인들에게 연대를 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동남아에서 많은 반일 데모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1974년 이제 이즈미 중고 폭파 사건이 일어나는 그 해가 됐는데요. 그해 1월쯤에는 일본의 다나카 카쿠에 수상이 동남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그 동남아 각지에서는 경제적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일 데모들이 여러 군데서 벌어졌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10,000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한 폭동으로 이것이 확대됩니다. 그건 다시 동아일보에서 보도했던 것인데, 이 기사가 또 바로 눈에 들어오긴 하죠. 잔주나 백기환 선생이 그 대통령 긴급 조치로 체포됐다는 내용인데요. 그 백기환 선생이 되게 좋네요. 아무튼 이 기사입니다. 인리 반일 데모 유효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반일 데모가 확대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군가 경찰이 발포를 해서 6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일제 자동차를 불태우고 있는, 아직은 불태우고 있진 않나? 캡션에는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걸 뒤집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식으로 조선이나 대만, 중국이라고 할 때는 직접적인 침략이라는 것은 과거였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동남아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략을 하고 있다. 제국주의다. 라는 비판이 일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전선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때 현재 진행형이 일제와의 대결이라는 게 실제 동남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투쟁에 동참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이란 결국에는 일제란 과연 누구일까? 라는 점입니다. 그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전선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처럼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존재를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정부 요인을 암살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유일하게 죽이려고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황 히로히토였는데 근데 그것도 그가 천황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가 추상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존재에서였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침략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군 지휘권은 천황만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대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천황이 유일한 주권자. 그리고 나머지는 신민들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책임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그것은 사실은 미국의 일본 점령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황까지 죽이게 되면, 처형하게 되면 오히려 미 점령군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저항이라는 게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황 살리고 대신 그 밑에 있던 도조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나쁜 놈으로 만들자. 그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먹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본인들은 미 점령군에 대해서는 아주 협조적이고 그렇게 순전적으로 그 점령을 따르게 되었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 속에서 히로히토는 평화주의자였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만들어지고 유포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히로히토를 죽이려고 한 거 말고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것들을 그들은 공격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것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업체 역사 그리고 현재 그것을 연구하면서 공격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일제와의 대결을 넘어서 실제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침략을 구체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일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근데 그 일제의 실제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일제?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존재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업체라든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차이를 지니면서 일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 정부 같은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제 침략 속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패전 이후에도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체를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무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라하라 토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것은 일제를 타도하는 투쟁을 시작하는 일이다. 법적으로도 시민사회에서도 허용되는 투쟁이 아니라 법과 시민사회에서 벗어나는 투쟁, 비합법 투쟁을 무장 투쟁으로 실제화하는 것이다. 자신의 도피구, 안전판을 남기지 않고 몸소 자신의 반연명을 청산하는 것이다. 항일제 무장 투쟁의 공격적 전개야말로 일제 본국인의 유일한 긴급 임무. 이것을 이제 유일한 임무라고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닌 반연명성을 몸소 청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윤리적인 것이고 그러한 스스로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장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청산하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오토시마요 츠케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토시마에라는 말은 야쿠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반에 일본의 운동권들이 가장 즐겨봤던 영화가 야쿠자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쿠자 영화라는 게 그 단순한 족복 영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되었어요. 거기서 몸소 불의와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윤리주의적으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하라 토케이를 쓴 사람은 그 나이도지를 비롯한 늑대부대 사람들인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같은 동아시아 반일무장 전선의 정갈부대에 있었던 구로카와 요시마사 같은 사람은 이들의 입장을 심정적 윤리주의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변혁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의 무장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변혁을 위한 무장이라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심정적인 문제다 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폭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폭력은 아무것도 낫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뭐 일반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폭력 자체가 뭔가를 낫진 않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폭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일단은 그러한 공백상태, 순간적으로는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폭탄 같은 것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폭탄 자체에서 새로운 세상은 생길 수가 없죠. 그렇긴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균열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후, 패전 이후라는 것은 폐허 속에서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그때 그 폐허 속에서 해방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출발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이바라키 노리코라는 여성 시인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 당시를 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주 억압적인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 모든 기존 질서라는 게 무너졌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기도 했던 것이죠. 또한 이건 레베카 설릿이 얘기하는 재난 유토피아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베카 설릿은 대지진이라든가 그런 게 일어난 직후 그 모든 것이 파괴된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오히려 즐겁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파괴라는 것은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하라하라 토케에 나왔던 구절에서도 시민사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것이 그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론장 같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폭력이라는 것은 일단 배제되어야 되는 것.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공론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같은 것을 학교에서는 많이 배우죠. 근데 거기서 그 공론장을 가능케 했던 것은 노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성인 남성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논쟁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논쟁, 토론을 통해서 정치라는 것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폭력에 의해서 그러한 공론장에서 배제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토론 문화라는 것은 성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60년대 말 일본의 대부분 대학에서는 정권투 투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속에서 드러난 대학의 실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데는 지식의 전당이고 거기서는 폭력이 아니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학의 촌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대학 간부들은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고 대화를 그렇게 거부한 이들에 대해서 실력으로 항의를 하게 되면 바로 경찰을 투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아카데미즘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무엇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경험이었죠. 동아시아 반일무제한 전선에 참여했던 이들도 대부분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졸업한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잡대를 했었죠. 근데 그들이 먼 이러한 대학이라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기반성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공론장이라는 것을 틀지우고 있는 그러한 폭력을 가시화시키는 역할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론장에서는 폭력이라는 것이 아예 배제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보고 있으면 안에만 있으면 폭력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금 그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사실은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사회 외부라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늑대라든가 정갈이라든가 돼지의 언니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뭐 돼지도 포함시켜도 되지만 어쨌거나 스스로를 비인간으로 정체화했다라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전산적인 인간과는 다른 것으로 자기들을 설정하고, 그러나 시민사회 또는 인간사회 외부에서 이 질서라는 것을 파괴하려고 그들은 시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늑대나 정갈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폭력적인 존재겠죠. 그리고 마지막 전설입니다. 동아시아 반림을 제한 전선은 다른 신자파들과 달리 결코 전이당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군파나 그런 사람들도 만들려고 한 것은 전이당이죠. 직접적으로 당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은 당, 그리고 그것과 이어지는 군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당이라는 것은 위계적인 조직이 있고, 그리고 관념 같은 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달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당원이냐라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 전선에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표만 공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노선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굳이 따지고 싸울 필요는 없겠죠. 그들은 그러한 전선을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형성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들이 보기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그 동아시아 인민들에 비해서 자기들도 거기에 지원해서 들어갔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래상이라는 것을 제시하죠. 이러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거. 그렇게 매력적인 미래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재에 대한 의식적 고민, 그런 것을 통해서 운동을 확대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뜻을 같이 하기만 하면 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동아시아 반일 무장정선을 자처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들이 만든 전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은 예기치 못하게 확대됩니다. 그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의 주요 멤버들은 1975년 5월 결국에는 그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를 통해서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지 1년도 채 안 되는 그 시기에 일제 검거. 그런데 그들이 잡힌 직후에는 바로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을 구원하는 모임이라는 것이 결성됩니다. 이것은 그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을 구원하는 모임의 통신입니다. 이게 준비호의 1호인데요. 사실은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고립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본의 노동자 계급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적대적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들의 투쟁은 절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981년 3월에는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에 대한 사형 중형 공격 분제, 항소심을 싸우는 지원연락회의. 이 모임은 지금은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에 대한 사형 중성 공격과 싸우는 지원연락회의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 다양한 사람들, 특히 사형 폐지운동 같은 걸 하는 이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다영한이라고 썼네요.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성됩니다. 그리고 그해 4월부터는 지원련 뉴스라는 것이 발행됐는데요. 이 뉴스는 지금도 발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975년 5월 19일에 체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체포 직후에는 그러한 중요한 범죄인 같은 경우에는 접견 금지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은 금방 풀리거든요. 근데 이들은 2년 3개월 동안이나 접견 금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변호사 말고는 그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77년 8월에는 이제 그것이 풀려서, 근데 풀리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외부와의 연락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 연결을 해서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전선 KF 부대 준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여기 KF라는 것은 K는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전선 대지의 언니의 참여자였던 사이토 마도카. 그 마도카는 화자를 쓰는데 그것은 보통 일반 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 카즈는 그 체포 직후에 청산가리로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먼저 죽은 돈지 사이토 카즈의 K, 그리고 1975년 6월 25일 날 그때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앞에서 후나모토 시우지라는 인물이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자살을 합니다. 분신을 했는데요. 근데 그 후나모토 시우지는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전선과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요. 이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바로 밑바닥으로부터의 투쟁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수배중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자기 분신을 통해서 자기의 이 결의를 표시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 후나모토의 F를 따서 KF 부대라고 명명했는데, 그 KF 부대 명의로 반일 투쟁에 관한 논의들 바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라하라 토케이 1호는 1974년 1월에 나왔었는데, 체포대행의 79년에는 이 하라하라 토케이 2호를 냅니다. 그리고 반일 혁명선언이라는 그들의 투쟁사, 그리고 일제 기업들의 침략사를 담은 책을 출판합니다. 또 80년대에도 반일운동협의회, 이것은 나중에는 새로운 혁명운동 형성을 위한 반일회의 라는 식으로 이름을 바뀌는데,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반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반일을 지향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논쟁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그 정가르 부대에는 쿠로카와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듭니다.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 문제의식은 그들은 천한제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천한제는 가부장 원리뿐만 아니라 모성 원리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안아주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친민들, 제국의 적자들을 호응하는 그런 요소,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한제를 지지하게 된다. 그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일본의 어머니상이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 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전선 체포자들의 어머니들을 인터뷰해서 그 감옥 안에서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큐 영화를 1987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1장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천한제에 대한 문제의식, 일본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전선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그런 탄압에 대해서 거기서 탄압받은 이들에 대한 지원도 했었습니다. 이 구원하는 것,
81년부터는 지원연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1979년 10월 그때 대대적으로 검거가 이루어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관련자들의 구원활동 그 구원이라는 말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약간 기독교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잘 안 쓰는데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구원활동, 구원운동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옷바라지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한국에서의 변혁거부운동이라는 것이 주로 하는 것이 옷바라지인 것처럼 누가 탄압받고 투옥당했을 때 그들에 대한 지원, 그 옷바라지를 하는 것은 운동의 지속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 이들이 일본에는 많이 있는데요. 근데 동아시아 반일무제한 전선을 지원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한국에서 이 난민적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8년에 그 관계자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그들은 계속 지원을 했죠. 그리고 87년에는 김남주의 시집을 번역해서 일본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김남주의 시집일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난민전 사건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해설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인 김남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전의 활동가로서의 김남주의 표현으로서 이 시집을 번역해서 일본에서 펴낸 것이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운동이 사형 폐지 운동으로도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나이도지 마사시의 어머니는 나이도지 사치코라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사형 폐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그 지원전에는 사형 폐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참여했다고 했는데 동아시아 반일무제한 전선에 투쟁해서 결국에는 특히 미쓰비시의 경우에는 사망자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통해서 과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선찰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반일무제한 전선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 사형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나이도지 사치코 상은 그런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가 남긴 자그마한 유산을 토대로 사형 폐지를 위한 나이도지 사치코 기금이라는 것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해마다 사형수 표현전이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그림 회화전을 소개했는데요. 그림뿐만 아니라 소설이라든가 에세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형수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일반 사회와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런 사형수들이 그린 그림이라든가 쓴 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형수들과의 소통이라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 나이도지 사치코 기금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형제의 문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사형이라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은 이 공동체란 아니면 사회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할 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죽여버리면 된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두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있어도 어떻게 하면 전두환도 죽이지 않고
우리가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뭐 영화라든가 그런 데서도 아무래도 살아남으면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중간에 죽어줍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죽이지 않고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정선이 제공해준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어야 한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만약에 속죄를 한다면 그것은 살아서 해야 된다. 이것은 얼마 전에 자살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생각할 때도 중요한 지점이죠. 자기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정선의 투쟁은 나중에 전후보상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정선에 대해서는 오랜 재판 투쟁, 법정 투쟁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때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 가운데 한 명이 당시 변호사 초년생이었던 우치다 마사토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인데요.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재판 과정에서 피고들에 대해서 간수들이 폭행을 하는 것이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들이 계속 재판 진행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바로 간수들이 때리면서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변호사가 말리려고 한 거죠. 그걸 말리고 항의를 했더니 바로 자신도 잡혀버렸다. 그래서 열흘 동안이나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일도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우치다 마사토시라는 사람은 45년생, 다이도지 마사시가 48년생인데요. 뭐 대강 비슷한 세대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비슷한 시대를 경험해왔던 그런 이들이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정선을 접하고, 처음에는 이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도 악질적인 톡담마 같은 그런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들은 아주 진지한 이들이요. 거기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전후보상 관련된 여러 재판을 이 사람이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징용권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전체 브리핑이라는 게 실링 이런 기사를 좀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우치다 마사토시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결국에는 이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정선의 활동이라는 것이 70년대 중반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것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영화를 본 우리는 한국에서, 물론 저는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일이라고 할 때 동아시아 반일 무제한 정선에 참여한 이들은 자신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가진 틀을 파괴하기 위해서 반일을 주장했죠. 근데 그렇다면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것은 그 일본인들이 반일을 한 것처럼 반환을 하면 된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과거 일제에 맞서 싸운 그런 한국인들의 반일 투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일투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죠. 독립운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지. 예를 들어서 암살 같은 영화를 보고 김원범 멋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목표로 한 것은 어떤 것이요? 그러한 반일 투쟁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는 게 확실히 필요하겠죠. 맨 처음에 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국가로 수렴되는 그러한 독립운동 서사를 벗어나서 우리가 국가의 위치에서 국가의 눈으로 그러한 반일 투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의 관점에서 그 반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위치를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선점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자라고 생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실전이 가능할지. 동아시아 반일무장 전선이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일제를 비판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일제를 그 활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전으로 옮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강연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엄청 많이 왔었네요. 그럼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세 개의 부대가 등장을 했는데요. 맨 먼저 그 동아시아 반일무장 전선으로 등장을 한 것은 늑대였고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활동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도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물론 그 각각 사람들은 이미 각각의 현장에서 그런 무장 투쟁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힌 존재. 그러니까 내관을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늑대 부대는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술을 전달해 주기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세 부대가 같이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각각의 노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이도지와 쿠로카와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특히 그 정갈부대 쿠로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노동자, 그들은 유동적 하층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체로 한 무장투쟁이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장의 위상도 많이 달랐고 그것은 80년대까지 그러한 논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그러니까 PFLP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과의 연대라는 것은 실제로는 딱히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 PFLP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일본 적군이고요. 적군 사람들은 거기에 직접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동아시아 반일무제한 전선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 적군의 곤준 납치 사건을 통해서 석방된 이들, 에키타 유키코상도 감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본 적군으로 합류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만 동아시아 반일무제한 전선 자체가 PFLP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운동 사례.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 자국민 자체를 거의 적대시하는 방식의 논의는 잘 있진 않았죠. 근데 그것은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반항 투쟁을 벌이면 된다 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비슷한 운동은 잘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을 위한 운동 아니면 민족을 위한 운동 이 한계가 있는 건 틀림없죠. 특히 그것은 그 얼마 전에 난민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드러났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한국에서의 운동의 주체를 국민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지 새로운 주체 형성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그런 고민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난민들과 함께한 운동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도였다고도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그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죠. 근데 주로는 그들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는 했었지만 아나키스트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어요. 그 동아시아 반일무제한 전선을 했던 사람들도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정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아나키스트적인 경향을 받은 그런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아나키스트들의 실정 같은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키타상이 해야 했던 반성. 결국에는 이 반일 투쟁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그래도 무제한 투쟁으로 수렴시키는 방식으로밖에 전개하지 못했다는 거.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게리라 병사라는 식으로 규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제는 주위에는 철저하게 비밀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을 위장하면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정치적인 주장이라든가 그런 거 떠드는 것은 합법 잡바들이라 하는 짓이고 자기들은 실제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확산시킨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내 진보운동이라고 할 때, 그 일본의 진보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특히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20대 젊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과거의 운동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배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강은 압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반일무제한 전선을 비롯해서 이러한 운동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일본은 저항도 못하고 오직 순전적인 그런 나라였다. 그런 사회였다. 뭐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 앞이라든가 그런 데서 집회 같은 게 있어도 거기 가는 사람들 평균 연령이 거의 70대 그렇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극소수고 옛날에 운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나가는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운동의 개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반일무제한 전선 같은 영화가 내년에는 일본에서도 아마 개봉될 텐데요. 이런 영화를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언론들은 벌써부터 이 영화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 어떤 평론가가 그 스포츠 신문의 기사이긴 했는데요. 이 영화 보지 않았지만 이러한 테러 조직을 찬양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 라는 식으로. 보지도 않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 한국의 반일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본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일본의 언론에서는 철저하게 지우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예전에 한겨레 칼럼을 연재했었는데 그게 때때로 일본어로 번역되기도 했었거든요. 한겨레는 일본어판이 있어서. 근데 그런 게 일본 쪽에서도 그 공유가 되는데 거기 달린 댓글 같은 거 보면 얘는 제일 조선이다 라는 게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한국에서 이런 거 할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혐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문재인은 반일 정권이고 한국 사람들은 반일로 들 뭉쳤다. 거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토대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은 일본의 운동이라는 것은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났던 것은 물론 사실인데요. 근데 그들은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죠. 물론 미쓰비시 중공업 빌딩 폭발을 했을 때 그때는 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을 100%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실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폭탄은 원래는 그 아라카와 철교에 설치를 해서 초난 히로히토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딩에서 터지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폭발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철교에서 그것이 터지는 거랑 그런 간청가에서 터지는 것은 그 영향이라든가 그런 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원래는 8월 14일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때 설치를 하러 갔더니 그 주위에 사람들이 위해로 많았고 그것이 경찰들일지도 모른다 라는 경계심 때문에 일단은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문세강이 박정희를 저격한 것이죠. 실제로 박정희를 죽이진 못했지만 근데 그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못했는데 문세강 똑같이 일본 사회에서 나고 자란 그런 사람은 직접적으로 투자에 나섰다.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그런 판단으로 새로 폭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폭파하기 위해서 만든 폭탄을 거기다가 설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터진 경험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예고 전화는 했거든요. 근데 그 예고 전화를 할 때도 그 타이밍이 어렵습니다. 너무 일찍 알려주면 재고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미쓰비시는 전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뭐 폭파 예고라든가 그런 협박 자체는 자주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대응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폭탄을 설치했으니 바로 대피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퇴피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화 받은 사람이 그건 잔남 전화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대피 자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사상 자체는 크게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반일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치관도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폭탄 반응 아니라는 것. 오히려 대중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이 반일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연대 활동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략적인 아니면 전술적인 그런 차원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 그 바탕에 있는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는 점에서는 크게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제국주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문제죠. 그런데 그 자본 축적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차별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본 축적 그리고 제국주의 그런 것을 구체적인 지점에서 파괴하고 바꾸는 것. 그것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족 문제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었고 근데 그것이 사회 문제라는 것과 따로 있다고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아시아 민족 문제라는 것이 바로 일본 사회 문제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뭔 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 상황은 아주 안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정부에서는 어이없는 직망하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혐한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베 정권, 이제 아베 사임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아베 정권에서 계속 혐한 선동을 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배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독재 정권과 싸워서 민주화 역사가 여러 번 있습니다. 최근에도 박근혜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배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한국인들의 이상한 국민성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한국인들은 금방 화만 낸다. 참 이상하다. 우리 일본 사람들은 그렇진 않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배우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입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그때 당시 제일조선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이 일본 사회 문제를 그 밑바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동아시아 반일무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아까도 시민사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민사회라는 틀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건 한국의 노동시장을 생각할 때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 그것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실제로 지금 돌봄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건설 현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조선족들 없이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한국인만 보고 있으면 한국의 노동시장의 문제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다치마사오 선생 근화에 대해서는 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 하라하라는 배꼽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일본인들 긴장을 했을 때 표현하는 두근두근이 아니라 그런 의태어로 하라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계에는 그 시한폭탄의 그 이미지인 것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낸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 하라라는 것이 그 한국어의 그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라는 뜻도 있지만 하라하라 시계인 것이죠. 실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적군파만 유명하지 반일무장 전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운동권에서도 별로 배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적군파에 대해서는 가장 흔히 이용을 했던 게 경찰들이었죠. 그 잡혀온 학생들한테 너 적군파처럼 되고 싶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저도 옆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경찰들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빈 공간을 채워가는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반일무장 전선은 그 부분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성을 했다는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동아시아 반일무장 전선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빈 공간을 채워갔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보상운동이 되기도 했고요.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과 공백을 만드는 가능성을 어떻게 동시에 만들 수 있을지, 그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딱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돈녀들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도권 대 일본 좌파,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베가 한 것은 히로시토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베가 그만두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거나 저항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코로나 문제가 언제까지나 해결되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그냥 도망간 거죠. 네. 일본 인민들을 흔들 수 있는 기폭제, 제가 배우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고, 특히 제가 일본에서는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한국 현대사를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 자체가 지니는 힘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 재학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폭탄만큼의 그러한 큰 힘은 없더라도 그러한 작은 폭탄? 그런 것들은 나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제 성우 내류작인 동아시아 반일무제한 연성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제 이야기도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